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공진입니다. 지난 5월 네이처에서는 한 편의 기사가 실립니다. 폭염이 어떻게 바다를 파괴하는가,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또 다른 유명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세계 해수면 상승 추정치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실립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는 이따금 논란을 빚거나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대립되기도 하는 문제이지만, 한 가지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은 지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과거와 비교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지구온난화의 미래는 무엇이고, 우리는 현재 어떠한 상황에 와 있는 걸까요? 1975년 4월 28일 미국의 유명 주간 뉴스 잡지 뉴스위크의 과학기자 피터 구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The Cooling World, 지구가 점점 차가워진다는 기사였죠. 피터 구인의 이 기사는 1971년 사이언스에 실린 나사의 두 과학자들이 작성한 논문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논문의 도입부에서 가르치듯 이미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의 주된 원인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온도 상승의 원인이 되는 반면, 에어로졸의 증가는 지구의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죠. 사이언스의 이 논문은 증가하고 있는 대기 내 황산염 에어로졸이 지구를 냉각시켜 지구의 빙하기를 촉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 1975년 피터 구인의 뉴스위크 기사에 실린 실제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 변화 그래프는 1940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온도가 그 이후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예측에 대해 과학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합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에어로졸의 증가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1970년대의 지구 냉각설은 그 당시 고려해볼 만한 하나의 또 다른 의견이었죠. 그리고 사이언스와 뉴스위크라는 타이틀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50년 동안 과학자들의 지구기온 변화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미래온도 예측에 대한 과학기술은 조금씩 더 정확도를 높여왔으며, 그렇게 지구의 기후변화를 평가하는 다수의 과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였죠. 비록 1975년 뉴스위크의 지구냉각설 기사는 이제 지구온난화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최근까지 인용되어 왔지만, 당시 기사를 작성한 피터 구에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그동안 기상과학 기술은 70년대에 비해 엄청나게 진화했고, 이를 통한 자신을 포함한 과학자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지구온난화가 맞으며, 당시의 기사를 악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기사를 2014년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측이 아닌 현재까지 관측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는 나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관측 데이터들을 종합한 현재까지의 전세계 평균 대기 온도의 모습입니다. 1940년과 70년 사이에 잠시 주춤했었던 그 시기와는 달리 지구의 온도는 최근 들어 꾸준히,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기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은 분명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여지는 지구의 변화와 달리 정확하지 않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측들은 여전히 무엇이 과대평가가 되었고 혹은 과소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다양한 분석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는데요. 내가 산 주식의 미래도 모르는데 기상청의 날씨 예측보다 더 멀리 있는 미래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기 어려운 지구온난화에 대한 미래 예측, 과연 어떻게 연구되어 오고 있을까요? 사실 지구 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인지 못하는 요소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1970년대에는 지구온도에 대한 주된 영향을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구온도 모델은 비와 이산화탄소에 따른 온도변화 예측에만 이루어졌지만,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출범 이후 세계 기상기구들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발견과 함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이 추가로 도입되고, 이에 따른 예측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덕분에 기후 예측에 대한 정확도는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기후 예측 모델은 지구 전체를 잘게 쪼갠 후 블럭으로 나누어 각 블럭들에서 발생하는 평균적인 기후 변화를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블럭에 미치는 영향들을 계산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블럭들을 더 잘게 쪼갤 수 있다면 더 정확한 기후 예측이 가능해지지만, 반대로 그것을 계산해야 할 컴퓨터의 계산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날씨와 기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에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이 블럭의 사이즈는 더 잘게 쪼개졌지만, 여전히 한 블럭의 크기는 100km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를 분석하는 기후 예측 모델이 고작 몇 개의 블럭으로밖에 분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마치 옛날 디카에 낮은 해상도로 찍은 단체 사진을 확대했을 때 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공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이 블럭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또한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의 계산은 공간을 블럭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시간에 따른 단위로도 잘게 쪼개져야 합니다. 결국 시간과 공간의 단위를 쪼개면 쪼갤수록
발전될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컴퓨터가 계산해야 할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기후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한 컴퓨터를 개발하거나 혹은 주어진 컴퓨터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과거 기후 현상들의 통계를 통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패턴들을 가져와 계산을 조금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과학자 그룹들이 각자 개발한 다양한 모델들을 다른 모델들과 함께 비교하기도 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예측된 모델을 비교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결합 모델 상호 비교 프로젝트, 즉 CMIP라고 말하며 1995년 시작된 이래 현재는 CMIP6라는 6번째 버전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델은 여전히 근사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더 작은 지역에서의 기후변화나 더 먼 미래 그리고 더 짧은 시간 간격의 변화를 보는 정밀도에서 여전히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것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CMIP에 따른 평균 기온 변화 예측값이 실제 여러 곳에서 관측된 기후변화와 상당히 비슷한 추세를 따르고 있으며 미래가 아닌 지나간 먼 과거에 대해서 컴퓨터로 예측한 결과 역시 실제 과거 기상 측정 결과의 전체적인 추세와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델의 기준 시점에서 예측 기간이 멀어질수록 그 불확실성은 당연히 커지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결과는 2100년이 도달했을 때 1990년대에 비해 지구는 약 2도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그 온도 변화는 1도만 상승할 수도 있고 혹은 최대 3도 정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에 지구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1, 2도 정도 높아질 때 생기는 엄청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이미 유튜브에서도 많은 영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분명한 것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공주는 다 상승한 걸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2019년의 사이언스 논문과 2021년 네이처의 논문은 해양 폭염에 대해 조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육지에서의 폭염이기 때문에 해양 폭염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은 편이었지만 실제 관측 결과에서 해양 폭염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뜨거워진 바닷물은 호주 서부 해변을 죽은 물고기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위성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해양 폭염은 지구 바다 전체 중 거의 3분의 2에 걸쳐 그 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폭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은 거의 대부분 위성기기를 통해 온도를 매핑하는 시기에 바다 표면의 온도 분석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부피를 차지하는 바닷속에서의 복잡한 상황과 그에 따른 온도 변화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다른 문제는 극지방의 빙하가 녹았을 때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21년 4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논문에서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서부 남극 빙하의 붕괴 이후 해수면 상승에 대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남극을 구성하는 기반함 위의 빙하가 지구온난화에 의해 녹아내림에 따라 기반함에 변동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주변 지역의 물을 바다로 밀어내면서 전체적인 해수면 상승을 지금의 예측보다 더 높일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해수면 상승은 결국 섬과 해안가의 점진적인 침수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의 도로가 미래에는 배를 타야만 건너갈 수 있는 곳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해를 거듭하고 과학기술이 발전될수록 지구온난화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상기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확실한 해결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현상에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전 세계의 국가들로 하여금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책에 대한 방향과 가치관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 다양한 시선들에서도 모두의 바람은 적어도 우리의 날씨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과학은 다양한 논의와 분석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정답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할 것이며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구변화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누군가는 지구기온의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미디어의 대부분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주제로 우리 스스로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에게 현재에서 더 나아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과학적인 시선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관측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은 지구가 어쨌든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일은 슈퍼컴퓨터로도 버거운 방대한 연산 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예측 기간이 멀어질수록 그 불확실성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기상을 예측하는 계산 방식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과학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효과적인 기상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될지도 모르죠. 혹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이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는 연구에 성공한다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예측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일기예보에도 기술이 적용되어 전 세계의 기상청을 지배하는 우리의 기술을 확보하게 될지도 모르죠.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온실가스 자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과학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발견하는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가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온실가스
온실가스를 포획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산화탄소가 탄소 하나와 산소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것들 대부분을 그래핀과 깨끗한 산소로 환원하는 놀라운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했는데 역시 누군가는 시도하고 있네요. 또한 환경에 대한 현존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등장할지도 모르지요. 무엇이 되었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인지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의 상승 속도를 늦춰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낮추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나아가 이를 해결할 백신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그 미래의 주도권은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겪고 있는 코로나의 현 상황과 그 위기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신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만큼 아니 혹은 그보다 더 앞으로 우리가 이를 해결할 과학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그 고민과 관심을 주목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재의 한계와 과학적 정보들을 대중들이 더 많이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백신이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온실가스보다 더 뜨거운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